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사업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항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무제표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지 막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부실화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은 기업 부실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 위험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및 내부 요인이 반영합니다. 사업 위험은 시장 성장 가능성, 경쟁자의 수와 경쟁 강도, 시장 점유율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사업 구조가 급변하거나 불안정한 산업에서는 사업 위험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그리고 계절성이나 경기 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사업 위험이 달라질 수 있고요. 고정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사와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찾아내거나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재무 위험의 관점인데요. 이 재무 위험은 기업이 금융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서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대다수의 회사가 자금 유동성의 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사업 위험보다는 재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무 위험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위험이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재무적 압박의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자 보상 배율이다라는 수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몇 배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낮으면 이자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무 위험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는 부분은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되는 거고요. 당자 비율은 유동 부채 대비해서 당자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기 채무 이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현금 흐름 분석에 해당합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부채 상환 및 투자 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회사의 재무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산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기업의 부실 징후를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산 항목 중에서 유동자산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기업의 단기 유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동자산 중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감소라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금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면 이는 기업이 운영 자금의 부족을 겪거나 단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의 증가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은 기업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부실 가능성의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출 채권 회전율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고 자산의 증가라는 부분이 유동성을 낮추게 되는데요. 재고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제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거나 경영 전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데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는 자산의 과다 적재로 인해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을 통해서 부실 징후의 분석이 되는 중요한 지표에 해당하겠습니다. 유동 자산을 살펴봤고요. 비유동 자산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요. 장기적 재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가속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기계 등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면요.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재정 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의도한 것일 수 있으며 잠재적인 부실 징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봐야 되겠고요.
무형자산 또한 과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나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과다하게 평가해서 재무제표에 잡아놓게 되면은 기업의 자산 규모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현금 창출 능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비중은 크지만 매출이나 이익에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산 매각이 증가되고 있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빈도를 높여지게 되면요. 이는 운영자금 부족이나 재무적 압박을 겪고 있다. 이런 회사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산적인 효율성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산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은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부실 징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면요. 총 자산의 회전율이 낮아지면요. 자산 대비해서 매출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고 있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이는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저하 및 장기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자산 부채 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봅니다. 자산 분석과 더불어서 자산과 부채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부실 징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고요. 이 안에는 자산 대비 부채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요. 기업의 자산이 부채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경고 신호에 해당을 합니다. 유동성 비율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유동비율은 단기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줍니다. 유동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요. 부실화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자산 중에서도 그래도 특히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자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양대산맥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중요성과 달리 기업에서 분석이 가장 늦게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석이 늦었다고 해서 바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서서히 노출되면서 위험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안타깝게 되는 상황입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부실 자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또 몇 가지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자산의 회수 및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 채권에서 부실 자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출 채권은 기업이 외상 판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산입니다. 부실 자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죠. 고객의 지급 능력이 저하됩니다. 거래처나 고객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대금이 제때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경제 불황이나 경기 침체에는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매출 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용관리의 미흡입니다. 거래처의 신용관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외상 판매를 확대할 경우에는 지급 능력이 부족한 거래처와 거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평가 체계가 미흡하다라면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입니다.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죠.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은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회수되어야 하지만 일부 거래처가 지불을 지연할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실 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불확실한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고객과의 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도 매출 채권이 회수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회수가 계속 지연되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관리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관리 시스템이 부족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 부실 채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체 관리라든지 상환 스케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 회수에 차질이 생깁니다. 자, 채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재고 자산에서도 부실 자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되지 않은 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그리고 생산 중에 있는 제품 등입니다. 부실 자산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겠죠. 첫 번째로는 재고 관리의 실패입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재고를 쌓게 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 창고에 장기적으로 보관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수요 예측의 오류입니다. 시장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서 과잉 생산하거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면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진부합니다.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소비자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재고가 금방 구식이 되어서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품질 저하 및 손상입니다. 제품이 장기간 보관되면 품질이 저하되거나 손상될 수 있으면서 이는 회사 입장에서 악성 재고가 증가되는 결과에 해당을 합니다. 바로 손상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로는 경영 전략의 실패입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나 마케팅 전략이 실패하게 되면 재고가 또다시 과도하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에 부실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있겠습니다. 부실 자산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 채권의 관리에 있겠습니다. 신용평가를 강화하고요.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외상 판매 조건을 차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수 정책을 개선해야 됩니다.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요.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채권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IT 시스템 많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채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회수 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걸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자라면은 신용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거래처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요즘은 뭐 나이스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우리 회사와 거래했었을 때 채권을 잘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회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대손으로 처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재고 자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최적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요.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요 예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FIFO라고 합니다. 선입선출법입니다. 빨리 들어온 것이 빨리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진부화 방지입니다. 신제품 개발 시에 시장 트렌드 및 소비자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진부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부실자산 문제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편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에 관련해서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리스크도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더욱더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와 다르게 과도하게 누적된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은 향후에 가지급금이 되어서 대표자의 소득세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세금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인 경우인데요. 실제보다 장부상에 관리되는 회수 기간이 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매출 채권의 실제 회수 기간보다 장부상의 회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이유는 장부에 기록된 정보와 실제 현금 회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출채권의 관리의 부실이다. 매출채권에 대한 회사의 내부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 담당자가 매출채권의 연체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체관리 체계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장부상의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회수되지 않고 있는 매출채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년째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두게 되면은 채권이 장기간 미회수 상태임을
차임에도 불구하고 대손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과다 매출 채권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 자, 매출 채권이 허위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허위로 계상된 경우에는 장부상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공 매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당연히 이 채권은 회수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의 매출 채권이 과다해지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관계사하고 매출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케이스가 해당을 합니다. 돈을 받을 생각도 없겠죠. 자, 세 번째로는 고객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의 매출 채권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라면 이는 회계 기록상으로는 회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대금 회수가 어려워서 장기간 미회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불편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또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장부상의 오류 또는 고의적으로 미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거나 고의적으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연 기록된 경우에도 회수 기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매출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지만 이를 장부상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면 회수 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겠죠. 고의적으로 미반영하는 경우, 기업이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체된 매출 채권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거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야 되는 항목을 그대로 매출 채권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회수 기간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시장 상황 변화 및 고객의 지불 능력이다. 거래처가 파산하였거나 법정 분쟁에 휘말려서 배급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장부상의 매출 채권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면 회수 기간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내부 거래, 계열사 간의 불투명한 내부 거래나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발생한 매출 채권들이 회수 기간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거나 장부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의 부실 경영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매출 채권은 장기 미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케이스가 복합적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을 왜곡시킬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매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을 통한 회계 분식이 공공연하게 나타나는데 재무제표를 조작하여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죠. 재고자산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로서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재고자산을 통해서 회계 분식이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다.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하는 것은 회계분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기업은 자산을 부풀리고요. 비용을 낮춰서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을 은폐한다라는 부분이죠. 재고가 도난당하거나 손상되거나 자연적인 감모에 인해서 실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그대로 있다. 재고자산이 그대로 있는 채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죠. 재고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를 감모손실로 반영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무시하고 장부상 재고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매출원가를 낮추고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재고자산을 평가 방법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평가 방법 중에서 LIFO, FIFO, 이동평균법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그 해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계상하여서 이익을 조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FIFO, 즉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고가 먼저 판매되었다고 기록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결과에서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LIFO, 즉 후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요. 매출원가가 높아지게 되어서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해서 과소계상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재고자산의 원가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해서요. 매출원가를 낮추고요.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재고 원가나 구매 원가를 고의로 낮게 계산해서요. 재고 자산이 과소평가될 경우에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서요. 이익이 부풀려집니다. 이는 특히 제조업체에서 재고 자산의 원가 계산이 복잡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요. 기존 가격 그대로 재고를 평가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낮아지고 이익이 과대계상된다라는 부분 명심하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재고 자산의 수량을 조작합니다. 재고 수량을 실제보다 많이 계산한다라든지 창고나 재고 관리 시스템을 악용해서 재고를 부풀리는 방법입니다. 실제 보유한 재고 수량보다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서 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주로 재고 조사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에 해당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실 재고를 불량 재고로 처리하지 않게 되는 케이스.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하락한 재고,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장부상에 여전히 정상 재고로 처리하여서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재고의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절하하거나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요. 장부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인데, 이는 자산을 부풀리는 동시에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재고자산과 관련한 6가지 케이스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 재고자산 또한 업무무관 가계급금으로 분류되어서 불필요한 세금 이슈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재무제표 관리에서 비롯되는 세금 이슈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수치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시간에는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세무사였습니다.